자, 12, 13, 14번 판례는 과실범에 나오는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을게요. 자, 14번까지 이렇게 묶으면 자, 여기다가 신뢰의 원칙이라고 일단은 필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과실범 파트 할 때 공부를 하고요. 자, 올라갑니다.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세모쳐 보시고 녹색등화 세모칩니다. 그럼 이것을 신뢰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설령 이 친구가 초과하여 운전했다 할지라도 밑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과속으로 운행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다음 판례입니다. 역시 녹색등화죠. 세모칩니다. 아자행 삼거리를 녹색등을 받고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면 되는 것이죠. 설령 과속 운전을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12번. 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는 것이죠. 고속도로에는 보행자가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 났다고 했을 때 이 운전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녹색등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을 감행해서 들어오는 차량까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강구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녹색등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서 과속으로 운행했다 할지라도 상당히 관계가 없다고 봤죠. 자, 그 다음 설명드렸고 자, 15번을 갑니다. 자, 폭발 원인이 용기 안에 물과 카바이트가 접촉되어야지 가스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 피고인은 이것을 접촉시킨 것이 아니라 분리시켰다는 거죠. 분리시켰고 다만 그 장소를 이탈했다는 부분인데 분리한 채로 이탈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탄광격대인 피고인이 화약류 취급 책임자 면허가 없는 면허가 없다에다 세무쳐 볼게요. 자, 열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화약고 검열에 대비해서 뇌간, 폭약 등을 꺼내어서 아궁이 속에 감추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불을 떼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피고인입니다. 탄광격대인 피고인. 이 사람이 갑에게 열쇠를 준 거잖아요. 이 피고인이 갑에게 열쇠를 줄 때에 이 면허증이 없는 갑이 아궁이 속에 화약을 감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예견할 수 있습니까? 예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설령 이 화약이 폭발했고 사람들이 다쳤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탄광격대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열쇠를 준 행위와 사고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 자, 파도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 안에서 엎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엎어져 있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구장이다 보니까 누가 물속에서 오래 있는가 내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 사건처럼 그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병상 때문에 엎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그 관리자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해서 호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망한 것이 엎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엎어져 있었다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과연 뭐냐. 과연 이것이 수영장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게 되었느냐 라고 밝혀져야지만 이 수영장 안전요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요인이 있었다면 함부로 이 안전요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판례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면 여기다 세무칠게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 자, 의사 얘기 나와 있네요. 설명 의무 위반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증명되었는지를 볼게요. 자, 의사가 시술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더라면, 그쵸? 설명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설명의 위반과 상해, 사망 사이에 있어서 상당히 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건이죠. 이런 판례가 의사한테 참 많아요. 자, 19번 가볼게요. 자,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갑이 설명 의미를 다하였더라도 A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역시 설명의 위반과 사망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 의사 판례니까요. 묶어서 공부해 두세요. 최근에 전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번은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죠. 이것도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것인데 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을 신뢰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했습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면 다 돈이죠,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자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그래요. 피해자가 나는 과거에 봉침을 많이 맞았다. 봉침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봉침을 많이 맞았고 그 봉침이 나한테 잘 맞다는 거야. 내 체질에는 잘 맞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 그딴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생략하고 바로 이 시술 봉침을 놓게 되는데 이 피해자가 갑자기 아나필락스 쇼크 반응을 나타내어서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해 이 부분, 즉 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행위와 상해를 입게 된 이 행위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가 이런 말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의사가 신뢰했기 때문에. 자, 꺽쇠 2번도 1번이 나오든 2번이 나오든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역시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이 답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 없이, 사전 설명 없이 파란색입니다. 설명 없이 봉침을 넣었다.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상당 인과관계가 어렵다. 자, 그 밑에 판례 부동산 대지에 관해서 전매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지주 명의로 위장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숨기고 위장했다는 부분이 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망이 되려면 그 이행에 있어서 영향이 있어야지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영향에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숨기는 것이 이 사기죄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운전자가 불의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옆에 동승한 자가 있는데요. 그 동승한 자는 운전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면허가 없어요. 면허는 없고 운전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이 운전자는 운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운전 경험이 있는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 판례는 뭐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운전 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한 원인 행위가 차주의 운전장의 부주의로 발생한 결과 사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저지하지 않은 행위는 뭐다? 사고와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용이죠. 주차용. 자, 운행 도중입니다. 차량 운행 도중에 무슨 로트핀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페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는데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거죠. 그거
조작해라 조작. 근데 운전자가 이걸 조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드는 주차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차용이기 때문에 이걸 해봤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없다,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24번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선장입니다. 선장. 제1복리모 선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단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 선단, 무리단자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무리지어서 이제 조업을 나가죠. 한 척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가까운 데는 한 척 나갈 수가 있는데 좀 먼 곳에 나가면 이제 배가 여러 대 다니는 거죠. 배가 무리를 이루어서 나가죠. 그래서 갑자기 뭐 기상 악화가 되어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칠 때에 배가 이렇게 이제 쭉 묶죠. 옆으로 쭉 묶어서 쭉 나열해서 다니면 뭐 사건 선박에 사고 발생할 때 여러 가지 피해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책임선의 선장인 피고인이 가장 이제 경력이 오래됐죠. 몇십 년, 3, 40년 오랫동안 이제 선장 선원으로서 이제 근무한 사람이고 동네에서 뭐 제일 연륜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종선, 그 선단의 무리 중에 하나인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조업상의 지시가 뭐죠? 닻을 내려라, 이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잡아라 이런 지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선박의 안전 관리는 그쵸?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와 같은 상황에서 풍랑이 이제 멀리서 먹구름이 치면서 이제 풍랑이 이제 일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중에 그런데 우리 바닷가에서 3, 40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은 웬만한 풍랑 갖고는 꿈쩍도 안 해요. 그렇죠? 뭐 온갖 그 이런 바닷가에서 그 수많은 그 고난 역경을 거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 갖고는 꿈쩍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3, 40년 짬밥을 가진 이 선장은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싶어서 조업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밑에 있는 종선들에게 조업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한 척이 매몰됩니다. 매몰되었다고 했을 때 이 책임선의 선장인 피고인에게 있어서 조업 지시를 한 부분, 이 조업 지시와 매몰된 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장이 맡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업 지시가 매몰사고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 매몰사고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박의 선장 책임인 것이지 책임선의 선장 책임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치사량 세모 칠게요.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때의 사건인데 이 판례 배경을 보면 당시 판례가 67년도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고인은 가게에 약종상이라는 그 약재를 달여서 만드는 지금도 있습니다. 시장 가면 그 한의사는 아니고요. 그 약종상이었는데 어떤 고객이 가게에 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입에 막 거품을 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청산가리를 먹은 거야.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그 혐의를 내가 독살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저걸 잘못 먹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살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이 피해자를 리어카에 싣고 길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는 그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고 결국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결국 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시 60년대의 우리 의학 기술로서는 이 피해자를 총알 택시를 타고 곧장 왔다 할지라도 도저히 못 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유기한 행위는 지체하였다는 거야. 지체. 빨리 오지 못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해서 시간을 지체한 행위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이에 있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빨리 왔었더라도 죽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작년에 나온 최신 판례, 작년에 출제가 된 최신 기출 다음 판례입니다. 작년에 출제가 된 판례들이죠. 자, 항행유지선 조선사가 피향선의 근접을 발견하였었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는 이 스스로 방향 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죠. 이런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다면 세모 찍게요. 따라서 조선사의 견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와의 상당 인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죠. 최신 판례인데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 대여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야. 발주처에.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없으니까 상당인 관계도 부정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격증 대여는 개인적 법익이 아니고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기죄에서 배우시고요. 다음 보죠. 자,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다. 그리고 기망행위자와 공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기죄가 될 수 없으니까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다음 보죠. 변제기 안에 대출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 믿었습니다. 말만 그대로 믿고 대출을 해줬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은행에 왔어요. 은행에 돈 빌리러 왔습니다. 금융기관에. 그러면 차용인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꼭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말만 믿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나요? 그런 게 어딨어. 돈 대출을 해오려면 갖춰야 할 서류가 많아요. 세무서 가서 전년도 무슨 거 대출 실적 제출해야 되고 뭐 당신에게 뭐 부동산 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또 대출을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각종 서류 제출할 것이 서너 개는 됩니다.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차용인의 말만 믿고 누가 대출해 주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용인이 설령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 밑에도 똑같아요. 아파트 부지 매매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매 가격을 부풀렸다는 거예요. 대출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5억짜리를 뭐 10억짜리, 20억짜리로 그래야 대출금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은행을 기망했다고 하는 것인데 돈 못 갚으니까 사기죄로 고소했겠죠. 사기죄가 되겠냐는 겁니다. 판례 말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판례 똑같다는 거야. 자, 은행에서는요. 아파트 부지 매매 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했다면 이것을 100% 믿고 대출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행에서도 대출팀이 있고 거기 조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대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호당 건물 가격은 어떠한 단가를 적용한다. 부지 가격은 뭐뭇을 기초로 해서 산정해라. 이런 다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하러 온 사람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들이밀었다고 해서 대출해 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여기 나와 있네. 매매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것과 대출 사이에는 하등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판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학설들 좀 볼 겁니다. 자, 우리 다수설은 합법 직접 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수정된 조건설이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합법 지치격이란 말은 조건설 인과관계를 좀 상식에 맞게끔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보시면 뭐뭐는 되고 뭐뭐는 안 된다는 거 나오죠. 그건 눈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7급 검찰직이라든지
형사법 준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제가 이 부분 뭐 시험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 굳이 강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조건사라고 합법 직적에서 똑같은 것은 요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것은 전 시간에 다 말씀드린 바 있어요. 객관적 기속이론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판단 기준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다른 책들 가보면 잔뜩 써 있습니다. 시험 절대로 안 나옵니다. 보지 마시고 판례만 보면 됩니다. 저 판례 딸랑 4가지가 있는데요. 이 판례를 우리 학자들이 요 무슨 학설들과 결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 학설들 필요 없고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 중앙선 위에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을 합니다. 걸쳤다 세무쳐봐요. 자,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노트 펴보세요. 요 판례입니다. 노트. 원래는 제가 이 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원래 도로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휘어진 도로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라든지 뭐 충청도나 전라도 가면 꼬불꼬불한 산길 비탈길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휘어진 도로 있잖아요. 그쵸? 가운데가 이제 중앙선이고요. 차가 잘 안 오죠. 차가 몇 대 안 지나요. 이런 산골짜기 길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러면 봐봐요. 저도 뭐 이런 도로 다녀본 적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A라는 차가 있다라고 치면 이 차량이 달리다 보면 알잖아요. 차량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그러면 여러분 차량을 운전할 때 항상 내 선만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던가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질러서 가잖아요. 질러서. 휘발유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려고 이렇게 질러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단 말이죠. 자,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행하던 중에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트럭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차량이 있는데 한쪽 바퀴가 뭐 한쪽 바퀴든 뒷바퀴든 뭐 양쪽 바퀴든 한쪽이 이렇게 걸쳤단 말이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 저쪽에서 차량이 이 친구도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안 가고 이 사람도 이쪽에 차량이 온다 싶지 않으니까 안 온다 싶으니까 이 사람도 길을 먹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파란 차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먹어져서 먹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파란 차가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핸들을 틀겠죠. 핸들을 틉니다. 틀어서 자기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핸들 또 틉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 길은 A만 다녔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A 차량이라면 A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B 차량도 뒤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녹색 차량이 핸들을 틀고 또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이 B라는 차량과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왼쪽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트럭은 이 차량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라는 거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녹색 차량이 왼쪽 바퀴가 중앙선에 걸치지 않은 한 상태, 즉 온전히 내 길만 이렇게 앉아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쪽 녹색 차량이 당연히 이 파란 차량과 충돌할 수 있었잖아요. 꼭 걸치고 와야지만 충돌하는 게 아니라 내 차량을 온전히 운행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차량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왼쪽 바퀴를 걸친 상태에서 운행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인 것은 반대 차선이 우리 쪽 차로를 먹고 차량을 운행하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지, 내가 왼쪽 바퀴를 걸쳐서 운행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가보면 이 판결을 낼 때 대법원이 인용했던 이론이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었던 합법적 대체 행위 이론이었었다는 거죠. 즉, 갑이라는 차량이 정상 차선으로 달렸었다 할지라도 이 차량 착오는 피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유지입니다. 자, 판결유지 가볼게요. 자, 쭉 보시게 되면 지금 마지막 줄에 스치듯이 충돌하면서 바짝 뒤따라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설사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않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트럭이 왼쪽 바퀴를 걸친 상태, 즉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 판결을 설명할 때 합법적 대체 이론을 갖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중 어느 쪽의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인지. 이때 만약에 이 후행 차량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이 후행 차량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었다라면 사망하지 아니했을 것이 입증돼야 돼. 입증되면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입증이 안 되면 책임을 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 밑에 두 개지 판례는 병원 관련된 판례인데요. 골때래요. 혈청에 의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수술 전에 간기능 검사를 하였었더라면 사망하지 아니했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데 그 입증이 되겠냐? 입증이 되겠냐고요. 죽고 지금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입니다. 개같은 판례죠. 개같은 판례다. 죽은 환자들만 억울하다는 거죠. 자, 여기도 농배양을 하지 아니한 과실, 그리고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농배양을 하였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게 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 죽고 없잖아.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입증이 안 되고 심리가 안 되니까 의사들은 다 무죄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런 개같은 판례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판례가 출제가 되었다는 게 문제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